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데, 이때 주거용은 사실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했을 때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만약에 주거용으로 세를 놨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되고요.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도 적용되고 외국인도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원래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런 거는 적용이 됩니다. LH에 보면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LH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다시 세입자한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그 계약서 적을 때 보면 임대인은 그냥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LH고요. 전차인 적어야 될 자리에다가 입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더라고요. 전차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입주해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LH에서 전세 얻어가지고 세입자한테 주가지고 세입자는 LH에 이자만 2% 정도 주더라고요. 전세가 뭐 1억이면 2%면 한 10몇만 원 이렇게 지급하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 안 되고요. 대기업, 법인 적용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적용됩니다. 자, 임대차 존속 기간인데요. 최단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원칙적으로, 농지는 예외적으로 5년도 있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한쪽에만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1년 계약에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할 수도 있다. 주인은 1년 계약에도 1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짧게 계약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원룸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래서 통상 대학생들 뭐 원룸 이런 거는 1년 계약을 많이 하죠. 1년 계약했으면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또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차피 2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차라리 2년 계약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년 계약해 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남은 1년분 월세 다 까고 보증금에서 월세로 환산해 가지고 내줄 수 있죠. 왜냐면 1년 후에 만기돼서 찾아러 와라 이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빨리 그냥 월세로 환산해서 까고 받는 게 낫잖아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살면 존속하니까 월세는 내야 되겠죠. 차임은 지급해야 됩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살면은.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인데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하면 4개월이죠. 4개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4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고,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됩니다. 법정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존속 기간은 법정 갱신돼도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주로 주택에 많이 오는 게 주인이 2년 끝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계약서 새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오는 게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 낫죠. 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게 2년 계약을 했대요. 2년 계약 체결해가지고 또다시 1년 연장 계약을 했대요. 계약서를 썼대요. 그리고 또 1년 계약을 연장했대요. 새로 계약서를 썼대요. 다 이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세입자가 나가고 싶은 게, 지금 왜냐면 전세가 자꾸 내려가고 이러니까 지금 더 비싸잖아요. 오히려. 그 나가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되는가 이런 거 묻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묵시적 갱신됐으면 이게 언제든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단 2기의 차임액 2달 월세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인정 안 되고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1년 썼다가 또 1년 지나가 또 1년 썼다고요.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이제 지금 뭐 전세도 많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나가고 다른 데 얻는 게 더 싸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되는가 묻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냐고요? 내줘야 된다, 안 내줘도 된다? 1년은 지났고 이제 새로 1년 또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아직은 이제 1년 안 지났어요. 그냥 중간에 한 6개월 된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면 안 내줘도 된다? 저는 안 내줘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런 게 개업공개사거든요. 저한테 맨날 자문을 요청하는 개업공개사인데 그분은 뭐 자기 변호사하고 어디 물어보니까 이거는 내줘야 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와서 말하면 다른 데 다 물어보고 자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세 얼마냐 이런 거 묻는 경우 많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도 거의 다 알고 있으면서 묻던데 그래서 저도 이게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요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계약서 내용을 어떤지 저도 못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계약서에다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임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 그런 경우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면 석 달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그냥 계약서를 새로 찍었으면 이게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년 살았는데 또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또 4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갱신 요구 한 번 더 하면. 그러니까 갱신 요구 해가지고 2+2 여기 새로 2년 계약할 때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이걸 꼭 적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또 새로 계약서 썼으니까 이때부터 또 2+2년 더 살겠다 이렇게 판례는 법무부 유권 해석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5% 올려주고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또 나중에 2년 지나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2년 더 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는 어차피 1회에 하나의 행사니까 지금 행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고 2년 후에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계약서에 그런 걸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안 넣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를 볼 건지 형식적으로는 이게 1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갱신 요구에 또는 묵시적 갱신된 거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데 계약서 적을 때는 지금 뭐 1년씩 연장할 때는 지금 오히려 자꾸 올라갈까 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입자는 나가고 싶은 거죠, 빨리. 그래서 주인은 법적으로는 만약에 3개월 후에 내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도 사실상 주인들이 잘 내줘야 안 내줘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지금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뭐 소송해도 1년 넘게 걸리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죠.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당장 안 내주면 뭐 소송해야 소송한다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없다 뭐 진짜 받기 쉽지 않아요.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기죠. 3개의 차임액. 우리 암기 프린터 30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터 30번 맨 밑에 보면 2기가 4개, 3기의 차임액이 3개가 있죠. 2기, 3기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사법고시 최근 변호사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요.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걸 보면 상가의 경우 3기의 계약 해지하려면 해지할 당시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돼. 석 달 차임액이. 근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3기의 차임 연체라는 것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연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해지는 석 달 연체했다가 다 갚았어요. 다 갚았는데 옛날 거 가지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불안해서 지위가 불안해가지고 장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연체 상계의 차임액이 연체될 당시에 해지를 안 했다면 다 갚아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지 못한다는 이야기의 판례가 그게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두 개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3개의 차임액 해지할 때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갱신 요구 거절은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과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해지는 해지할 당시에 3개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지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1년 전에 연체한 거 가지고 지금 와서 그걸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정 갱신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서 안 쓰고 상가 같은 거는 그런 거 많더라고. 10년씩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 많죠. 그럼 그대로 있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아무 말 안 하는데 계약서 다시 쓰자 이러면 주인은 또 다시 쓰려면 그럼 올리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6개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옛날에는 이게 1개월 전까지 했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게 2개월 전까지로 바뀐 이유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한 달 만에는 방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2달 정도는 여유를 둬야 된다. 최소한 만기 끝나기 2달 전까지는 주인이 이야기해야 된다. 나가라고. 갑자기 한 달 만에 나가라고 하면 한 달 만에 집 구하기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농지법은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되죠. 한 3개월이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자동 연장되고요. 계약갱신 요구도 그러니까 세입자가 또 잘났다고 요 사이에 나 계약갱신 요구 할 건데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주인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한테 5%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살까 아니면 당장 나가라. 당장이라기보다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이 말이 반드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먼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갱신 요구해서 살 거냐 안 그러면 나가라 하면 그때서야 갱신 요구해서 살겠습니다. 5%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2개의 차임액,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이죠. 연체한 적이 한 번이라도 과거에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는 순간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주인이 말해서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전화통화 녹음하면 나중에 재판부에 제출하려면 녹취록 작성해야 되니까 문자로 주고받으면 되겠죠. 그럼 주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원래는 손해배상 뭐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권리금 회수기에는 뭐예요? 지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 직접 장사한다고 했으면 안 데려와도 손해배상 해야 돼요. 판례가. 왜냐하면 주인 직접 장사한다 한 말 그 자체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도 안 받아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데려와 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데려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데려와도 안 할 거 계약 안 한다. 주인 직접 한다 했으니까 장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가 주인이라면 직접 내가 장사한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주인들은 몰라. 이제 10년 계약갱신 요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그냥 나가라. 그것도 안 된다고요.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줘야 된다고. 기회를 주는 거지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장해 줄 의무는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는 이제 거절해도 되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이제 만기 끝날 때까지 나가라 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가겠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단 이론적으로는 거절하면 안 되는데 핑계댈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석 달 월세액을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상가는 뭐 등등 이게 좀 많잖아요. 이게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거짓 부정한 망물에 임대차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판례는 처음부터 상가나 주택이나 다 마찬가지 처음부터 계약갱 신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한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점 이 사이에 주인하고 합의해가지고 얼마 받고 나가겠다 각서 썼으면 나가야 된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으면 보통 이사비 명목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주잖아요. 집값 한참 올라갈 때 2021년도 2년도 이때는 한 2천만 원까지도 받았어요. 옛날 그 무슨 장관인가 어왕이 사는 집 그 2천만 원 주고 세입자 내보내고 그런 거 나왔잖아요. 뉴스에. 홍남기 부총리인가 어왕집 2천만 원 줬죠.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다니까 아까 2천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불법전데 주인 동의 안 받고 다른 데 세놨으면 이런 거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해도 된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을 쓰는 게 민법에서 착오로 법률행위 취소할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상가도 중대한 과실인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상가 중대한 과실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X. 공인중개사법은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무조건 X라고 경미한 과실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는 고의과실이라고 돼 있어.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은 모든 고의,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과실,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또 경미한 과실에는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과실인데 여기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 계획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뭐 제가 앞으로 재건축할 거니까 언제까지만 앞으로 1년 6개월만 살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니면 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거 미리 말했다면 거절해도 된다. 문제는 이제 안전사고 우려에 있는 경우 이게 문제죠. 어느 정도 우려가 있어야 되는가, 안전등급, 뭐 D등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많이 생긴다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상가는 주인이 직접 산다고 장사한다고 내보낼 수 없는데 주택은 주인이나 부모나 자식이 산다고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 직계, 존비속이지 배우자는 없어요. 배우자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배우자는 그냥 부부 같이 살아야지 왜 세입자 내보내 거기 가서 굳이 살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배우자 산다고 내보낼 수는 없어요. 직계, 존비속입니다.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게 존속, 비속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비속입니다. 직계, 존비속. 직계입니다. 반계, 혈족, X입니다. 뭐 이모 산다고 나가라. 이런 거 안 된다고. 고모 산다고 나가라. 사촌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직계, 존비속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살겠다 나가라고 내보내놓고 안 살고 다른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세 안 놓고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돈이 많으면 세입자 내보내놓고 비워놓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비워놓기가 쉽지 않죠. 그럼 다른 데 세를 언제까지 비워놔야 되냐 하면은 그 갱신 요구를 하면 살 수 있는 거 2년 동안 비워놔야 돼요. 2년 동안 살 수 있는데 2년 안에만 세 안 놓고 계속 비워놓으면 그 비워놨다 그냥 팔아먹으면 상관없어요. 비워있다가 6개월 만에 팔려도 상관없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워놓지 못하고 세를 다시 놓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그냥 비워놓고 팔릴 때까지 비워놔버리면 상관없다고요. 법무부 유권해석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유권해석은 비워놨다 팔아먹는 것도 약간 그 민법에 위반돼서 손해배상 해야 될 수도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막 이렇게까지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산다 해놓고 안 살았으니까 불법행위,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여지가 있다.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손해배상 한 사례는 없어요. 공인중개사 민법에 의해서는 이게 속였으면 손해배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만 안 놓으면 세 안 놓고 그냥 팔아먹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민법상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죠. 그렇게 민법상 이런 시험이 안 나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세만 안 놓고 있다가 팔아먹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막 잘 팔릴 때는 그렇게 금방 팔지만 지금 같으면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은 막상. 자, 그러면 손해배상 얼마냐 하면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적은 게 아니고 큰 금액. 3월분, 환산월차임, 차익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 자, 그러면 월세 100만 원에 세 놨다가 더 받으려고 내보냈는데 한 200 받으려고 시세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월세가. 그러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100만 원 월세 받으려고 100만 원 지금 받고 있다가 현 세입자한테 다른 데 더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자꾸 내려가가지고 세입자 못 구해가지고 90만 원에 세 놨어요.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3개월간 환산월차임. 환산월차임이라는 건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게 환산월차임이죠. 지금 환산율이 얼마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기준금리 플러스 2%잖아요. 우리 지금 암기 프린트 29번에 보면 29번에 보면 월차임 전환율 거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지금 기준금리가 어젠가 뭐 이제 며칠 전에 기준금리 그대로 3.5% 계속 유지된다고 나왔죠. 그럼 5.5%예요. 5.5%면 1억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대략 550만 원이라고 1년에 5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죠, 채. 얼마인지 금액 그건 계산해 봐야 돼. 계산기 가지고. 저도 암산은 다 못하고요. 석 달 환산 월차임 차액 2년분. 이게 뭐냐면 월세 100만 원 받다가 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월세 200만 원 받았으면 차이 나는 게 100만 원이죠. 곱하기 2년분 24개월분 하면 2,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큰 금액. 그리고 또 실제 손해 입은액이 더 크다면 그 중에서 큰 금액, 실제 손해 입은 금액을 입증하면 뭐 입증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하여튼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사잼 센터 부르는 거라든지 뭐 등등 있을 수 있겠죠. 애 학교 전학 가가지고 왕따 됐다 뭐 이런 걸 입증하면 되겠죠. 세 개 중에 큰 금액입니다. 계약갱 휴요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 보증금은 법정 한도에서 정감할 수 있다. 정액은 1년에 최대 5%밖에 안 되고요. 2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에 5%씩 올릴 수 있죠. 감액은 상한선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정액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감액은 1년에 10번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정액이든 감액이든 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입니다. 민법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1년에 주인 마음대로 5%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감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5% 올리는 거는 거의 다 세입자들이 수긍하고 있고요. 감액은 거의 안 해주고 있죠. 현실적으로. 자주 해준다고요? 자주 해준다고요? 안 해주죠. 잘. 예, 잘 안 해주죠. 뭐 IMF 때하고 코로나 때 좀 해준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자랑시키려고 건물주라고 반값 그 동참했다면서 뭐 그거 하면 또 세금도 깎아주고 하나 보더라고요. 무슨 종부세 이런 것도. 근데 그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게 코로나로 깎아줬다가 100만 원 받다가 상가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깎아줬으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돼 있어요. 근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감액 해줬다 하더라도 감액된 금액에서 최대 5%밖에 못 올린대요. 지금 렌트홈의 그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세입자 바뀌어도 전에 세입자한테 받던 금액에서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10년밖에 없더라고. 옛날에 4년, 8년 있었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 최하 10년이에요. 지금은.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안 된다더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될 거라고 발표는 다 했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매입 임대주택 아파트는 안 된다고 지금.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 빌라가 되는데 빌라 지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지금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또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벼락 빌거 뭐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 벼락 그 집, 벼락 빌거 주인이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해지 안 됩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2년이 연장되는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1년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만약에 5년 계약했는데 갱신 요구하면 5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5년 더 연장되는데 상가 또 세입자가 당장 나가겠다. 그거 안 된다고요. 상가는 불가능한데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다음 주에 이제 상가할 때 또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대항력은 물권적 효력이잖아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죠.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민법 명언에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어서 옛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되기 전에는 주인 바뀌면 바뀐 주인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다고 옛날에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두환 정부 때 1981년도 도입됐고요. 상가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정치를 잘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부. 저는 뭐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1980년대 초반에는 물가는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은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랐다고요. 그 뭐 독재를 하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안 들으면 그냥 가만 안 두니까. 근데 완전 민주화되고 알아서 하라 막 중구난방 다운화된 사회상에서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 힘들어지죠.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그거는 잘 몰라요. 아마 공가가 다 있을 거예요. 모든 정권은 전부.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는 그래서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만 갖추면 새 주인한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요. 그 언제 생기냐? 이사하고 재임신고한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이 다음 날 오전 0시까지는 은행 융자 같은 거 못 받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융자 받아버리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만. 경매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근데 경매 넘어가버리면 보호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사하는 날까지는 은행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날 받아도 이미 대항력 0시에 생겨버렸으니까 세입자가
우선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락, 경매로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이때 대항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력 없습니다. 경매에서 최선순위 말소 규정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됩니다. 법조문에 보니까 동사무소라고 안 돼 있고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동주민센터장이 아니고 동장이라고 돼 있어. 또 법에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식 명칭은 동장, 주민센터, 동주민센터고요.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받죠. 주택은 세 군데에서 받아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등기소에 가서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주민센터가 받으려고 하니까 전입신고 안 했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이 금융기관에 미리 들어가야 이사하는 날 돈을 주인한테로 보내주거든요. 지금은 아마 동주민센터에서도 미리 확정일자도 찍어주는, 법적으로는 찍어주게 되는데 옛날에는 안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 찍어주는 이유가 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더만 아이고 들어서 그냥 해줄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안 해줬어요. 옛날에 이사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이 더러워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조금 하더라도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지금 말을 조심하려다 하니까 오히려 더 자꾸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습니다. 우선 면제는 최우선 면제는 최고 먼저 받는 대신에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만 서울에서 1억 6,500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죠. 최우선 면제는 우선 면제는 전액을 다 받는다. 그 대신에 후순위보다만 전액을 다 받고 최우선 면제는 최고 먼저 받는 대신에 일정 금액만 최고 먼저 받는다. 이게 올해 2023년 2월 21일 날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과서하고는 좀 다르죠. 교과서 고쳐놓으세요. 606페이지 606, 607 맨 밑에 그 박스 꽂히세요. 숫자 책 칠판에 있는 걸로. 저번에 고쳤다고요? 여기에 여기 1억 5천에서 1,500 올랐고 이쪽에 나누기 3을 하거든요. 여기 1,500 나누기 3 하면 500 올른 거잖아요. 여기 왼쪽 여기는 1,500 올랐고 여기 오른쪽에는 500 올라서 다 그 지역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럼 2,000은 2,000 여기 있네. 집값 많이 올란 데가 이게 바뀐 게 2021년도 2,000하고 평택 여기가 엄청 파주 요 세 군데가 엄청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2,000하고 평택이 많이 올랐어요. 2,000은 규제지역 한 번도 규제지역이 된 적은 없죠. 전부 비규제지역이겠죠. 비규제지역이어가지고 평택은 뭐 지금 개발을 많이 하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제역 SRT라든지 뭐 삼성 이런 거 고덕 신도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평택도 집값 지금 평택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안중역 이런 게 또 전철도 생긴다더라고. 저기 신안산선인가 뭐 이런 거 들어오나 보더라고. 저 시흥 쪽으로 지금 좀 있으면 저 일산까지 대공역까지 생기죠. 지금 안산에서 지금 거의 곧 몇 달 안에 개통될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요 숫자도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김포도 좀 집값이 올랐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이 적용되고요.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천시의 경우 2,800만 원 다가구 주택이 방이 20개가 있어요. 20개가 2,800만 원씩 최우선 면제 하면 얼마예요? 2억 8천 5억 6천인가? 5억 6천? 5억 6천이죠. 방이 20개면 2천에서 맞아요. 2억 8천 5억 6천 5억 6천인데 경매로 5억 6천에 낙찰됐다면 그럼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배당 하나도 못 받죠. 경매 집행비용도 못 받으니까 5억 6천에 낙찰됐으면 2억 8천만 떼주고 그거 가지고 최우선 면제 준다고 그러면 2천인 경우에도 2,800 다 못 받고 1,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우선 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X라고요? 항상 이거는 X라고. 지금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3년 2월 21일 되기 전에 이미 건재당 설정 등기됐다면 그 최초로 건재당 설정 등기된 그날을 기준으로 소액임 차인 제보를 판단하겠죠. 그 지금 2천에서 8,500에 전세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미 등기부를 떼보니까 작년에 건재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최우선 면제. 그 2분의 1까지만 해줘요. 2분의 1까지만. 나라에서는 돈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돈 들어가는 일은. 나라에서 돈 들어가는 거는 돈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법정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나라에서 안 해주겠죠. 나라에서는 안 해줘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어요. 법에. 그냥 다른 담보물권자 우선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최우선 면제라고 적었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최우선 면제가 아닐 수 있어요. 최라는 말은 사실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경매 집행비용 이런 것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그런 뭐 논쟁을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하여튼 책임은 결론은 안 집니다. 나라에서. 저도 나라에서 책임지면 그만 이제 일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라에서 안 해주잖아요. 국민연금도 자기가 법률 내야 해주지. 나라에서 기초연금도 해주는데 뭐 재산 없어야 해주긴 하죠. 지금 한 32만 원 정도 주긴 하던데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는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만 명령에 의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두 가지 등기법에 의하면. 설정 등기는 원래 등기를 하려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해줘야 되다, 넘겨줘야 되냐?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예요. 그 설정 등기는 합의가 돼야 된다고 서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합의 안 돼도 일방적으로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게 재판상 등기, 재판상 임차인 혼자서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혼자서. 재판 종류의 명령, 결정, 판결이 있어요. 재판에 의한 재판상 등기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할 수 있고요. 주인한테 비용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냥 방 빼고 나가는 순간 대항력 상실하는데 등기해놓고 가면은 계속 대항력 유지된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 이게 뭐냐면 이게 설정 등기. 민법 621조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해도 효과는 똑같다고. 명령에 의한 등기든 합의에 의한 등기든 다 대항력 취득하게 되고, 합의에 의한 등기해도 대항력 취득한다고요. 단 등기는 등기한 날 대항력을 취득하고 등기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죠.
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가능하죠. 우선 면제는. 그 다음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동시행이 아니고 선이행이다.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끝났는데 돈 안 줘서 등기해놨더니만 돈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줄게 동시행하자.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선이행을 해야 된다. 먼저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된다. 사실혼. 사실혼의 경우에는 좀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 그 실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사실혼 배우자가 열심히 모셨는데 그 전 배우자의 손자, 그러니까 손자 할아버지 돌아가신데 손자가 와가지고 상속해달라고 자기 목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었으면 딸이 먼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은 죽고 없고 그 딸의 자식이 받아갈 수 있죠. 대신 그 사실혼 있는 사람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상속 안 된다고요. 사실혼은 민법에서는 상가도 보호 안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하고 사실혼 차이점은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죠. 사실혼도 분류는 사실혼 아니에요. 돌싱은 사실혼 되는데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 안 되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사실혼이 된다. 살림을 해야 되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니까 배우자 있는 사람은 혼인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사실혼 관계 하자 하면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려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혼 하자고 하면. 사실혼은 보호. 안 그러면 그분 정리 안 하려면 부동산을 넘겨주든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사실혼이 주택은 보호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승계됩니다. 주택만 승계됩니다. 아까 앞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가 있었는데 그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돼요. 법률상 배우자만 특례가 인정돼요. 오직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주택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택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주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택 당장 사실혼 관계 있는데 남편 죽었다고 뭐 나가야 되면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는 뭐 상가 없어도 꼭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상가는 보호 안 되는데 주택은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혼도 보호됩니다. 자, 근데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단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둘이만 살고 나머지 상속인 없으면 죽으면 100% 상속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한 집에서 하면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요양원에 노부모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하고 공동으로 승계한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남편 사망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이 되는데 한 달 안에 도저히 이게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저승에 같이 가자 자기하고 목 조르고 해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하면 주인 돈 내줘야 된다고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사랑한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1개월입니다. 1개월. 우리 암기 프린트 이게 1개월 당연히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개월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게 그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액 청구는 최대 5%밖에 안 되고요.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 못 올리고요.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례로 달리 정하더라도 6% 정하는 건 안 되고 4%, 3%로 정할 수는 있다. 월차임 전환율, 월세로 돌리는 것 1할 또는 기준금리 3.5%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3.5% 하면 5.5% 하면 계산하기 좀 힘들잖아요. 계산기 없으면. 그럼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하면 좀 계산하기 쉬운 것 같아요. 4% 더하기 2% 하면 6%잖아요. 그러면 1억을 6%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개월 하면 50만 원이죠, 한 달에. 만약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3.5%니까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 어려워요. 계산기 들고는 가보시는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정액 비율 등을 초과해서 지급된 차임 등은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에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 안 해도 된다.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정한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주어가 국토부 장관, 상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나오는 건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1년 계약 체결했으면 세입자는 1년 주장할 수 있지만 주인은 1년 주장할 수 없다. 최단기 2년은 보장해 줘야 된다.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한데 이해관계인의 경우 인적사항 요청은 불가능하다. 인적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여기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입니다. 나머지 임기는 전부 2년인데 요거는 3년이고 연임 제한 없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입니다. 이 연임이라는 걸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좀 잘못하는데 시진핑을 3년임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지자체장이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어요. 2회에. 그럼 지자체장 총 12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4년 할 수 있고 두 번 더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2년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는 거는 총 4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분쟁조정에는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이고요.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되고요. 단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14일 안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서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보는 것도 있고요.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조정안이 수락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서면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시험에 가장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죠.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2016년 이후 거의 안 나옵니다. 금융계약서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에서는 전자계약이 최근에 전자계약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